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많이 추워졌죠? 네, 겨울이 오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은 갑니다. 겨울이 너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네.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겨울까지 와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버티다가 예. 정말 또 연세가 드실수록 따뜻해야 돼요. 너 왜 얘기가 그걸로 연결이 돼요? 지금 가스비로 가야지 지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합니다. APEC 정상회의 진짜 또 가는데 오늘 좀 그 여러 가지 현안을 좀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이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어떤 논의를 할까요? 한반도 문제가 좀 논의가 될까요? 예, 일단 그 말씀을 직접 드리기 전에요. 일단은 약간 시각을 지난주 상해로 좀 돌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라는 것이 열렸어요. 무슨 박람회? 수입 박람회?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무역을 하는 기업 중 중국이 수입하는 기업들, 중국이 그러니까 수입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상품 박람회 같은 걸 한 거예요. 예. 제가 이것을 이런 일이 있었네라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기에 3,400개 기업이 참여했대요. 또 많네요. 최대였대요. 예. 그리고 3,400개 기업 중 부수 설치만 어마어마해요. 그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절반이 거기 가 있었대요. 그리고 역대 최고로 많은 미국 기업이 가 있었대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반도체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중국 클라이언트들 상대로 영업을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이 두 업체가 근본적으로 미국의 소위 대중국 반도체 압박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어서 지금 중국으로부터 수출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럼 뭐하러 영업을 해?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저도 뭐 여기 나와서 맨날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관계의 긴장도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서로 알력 싸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또 수치를 봤더니 지금 미중 간의 교역 규모가 사상 최고액을 늘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으르렁대도 할 건 다 한다. 이게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본 것도 있지만 이 무역 박람회에 참석한 주중 미국 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올해 역대 최다 미국 기업들이 이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고 미중 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사상 최고 수준인 6,900억 달러를 기록했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은 우리 보도상에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할 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규모는 늘 연신 상승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호주의 노동당 출신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서 그 사이 안 좋다고 오지 않았나요? 호주하고 중국하고. 근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호주가.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서 당선된 총리가 작년에 당선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중국을 7년 만에 가서 사실상 경제 교류, 무역 이런 것들을 정상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호주의 최대 광물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맥락 속에서 APEC 시애틀 대회 때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겁니다. 즉 미중 간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회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우리가 이 관전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우리 요새 유행하는 말이 디커플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서로 떨어뜨린다. 즉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거나 고립한다 이건데 헤어질 결심. 그렇죠. 다만 이 헤어질 결심보다 관리할 결심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소위 계속 썸은 탄다. 즉 뭐냐면 그러려면 일단 정무적인 관계를 복원해야 될 거예요. 정무적인 관계라고 하면 국방과 외교인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단절되어 있는 합참의장급 그리고 국방장관급 회담을 이제 복원하느냐 안 복원하느냐의 문제이고요. 네. 제가 이번에 미국 측이 미중 정상회담 발표하는 그 문장을 읽어보니까요. 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측 발표문이요. 세계와 이해관계가 얽힌 미국과 중국은 중동이든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대화를 할 책임이 있다. 오. 이미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은 소위 G2 국가,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자기는 패권 국가이지만 상대 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중동이든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다 대화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비유하면 미중 관계는 지지고 볶는 부부 관계쯤 되네요. 그렇죠? 부부가 지지고 볶습니까? 어유. 뭐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어떡하라는 은근히 지금 겁니까? 자랑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뭐 자랑이라기보다 지지고 볶는 부부도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있고 예. 생활도 영위해야 되니까 깨지는 못하고. 예. 근데 또 지지고 볶을 땐 볶고. 예. 그러면서 아무튼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네. 비유가 좀 아닌가요? 네, 뭐 미국하고 중국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자기네들이 부부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죠.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상해 박람회를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현주소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규모도 커지고 네. 그러나 첨단 산업, 핵심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정무적 어르릉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과 중국의 주석이 만나면 예. 중국을 통한 여러 세계 현안 문제에 둘이 논의하는 외교적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미국도 중국도 책임 강국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어허. 예. 그럼 그러니까 한반도는 여기서 지금 제가 맞아요. 뭐냐면 지금 당장 워싱턴의 입장에서는요. 네. 급한 게 뭐냐면 중국을 통해서 예. 이란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하는 걸 막는 거예요. 아, 그럼, 중국을 예. 통해서 예,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왜 중국이 웬 이란 이런 왜 그렇죠?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복원에 거간을 하고 중개를 하고 주선을 했던 게 중국 정부입니다. 지지난 중가에 예. 중국, 이란, 러시아가 이제 동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소위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어젯밤에 생각해낸 표현인데 저항의 축인 것 같아요. 저항의 축, 뭐냐면 악의 축이 아니라 괜히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저하는 말인데요. 예. 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그리고 미국을 향한 예. 나름의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당연히 이란 들어갈 것이고요. 예. 러시아 들어갈 것이고 예. 중국도 들어갈 겁니다. 물론 중국은 앞서 열건 두 나라는 조금 각도가 다르긴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이런저런 통제와 제재를 받고 있고 소위 경쟁의 대상이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이란의 개입을 방지시키는 것이 미국의 첫 번째 목표일 거고요. 그러겠죠, 당연히.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어떠한 전쟁 상황과 향후 이 휴전 계획 혹은 이 전쟁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할지도 모르지만 예.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크게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단 이걸 겁니다. 시 주석 어떻게 생각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해. 예. 우리의 생각은 이건 상당히 안 좋으니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뭐 예. 이런 식의 대화는 오가갈지언정 예. 한반도 문제는 별로 예. 그 말을 더 직접으로는 별로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예, 뭐 외교적 표현으로 제가 빌어서 얘기하면 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의 대북 건설적 관여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중국은 외교적 용어다. 진짜. 중국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당부하겠지만 예. 소위 실질적인 대화는 예. 어려울 것이고 제 느낌은 예. 이란의 하마스 개입, 이스라엘 하마스 개입에 좀 더 힘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중국은 야 반도체 더 이상 좀 압박하지 말아라라는 식의 네. 그리고 첨단 산업 수출 규제 관련해서 할 말이 할 거고요. 요런에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행자의 본분을 또 한 번 망각하고 평소 궁금했던 거 하나 좀 여쭤봐도 돼요? 조금 전에 이제 외교적 용어라고 하셔서 그 평소 궁금했던 거 여쭤보는데 외교적 용어를 고를 때 일부러 그렇게 기름칠한 용어를 일부러 고르는 겁니까? 전문용어로 마사지를 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단어만 뽑아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드러운 단어라고 하죠. 몽글몽글한 단어라고 하고요. 전문용어로. 예. 왜냐하면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여기에도 걸칠 수 있고 저기도 걸칠 수 있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 혼란스럽게 하는 외교적 용어죠. 그럼 외교관은 어휘력이 되게 뛰어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뭐 제가 외교관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어공이었기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평소. 예. 예. 자, 아무튼 미중 관계가 이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얼마 전에 한국 다녀갔잖아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뭐 좀 나온 게 있었나요 여기서? 첫 번째로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서울에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거요? 예. 바이든 대통령 올 때도 같이 안 왔었던 거예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 반드시 국무장관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외교장관이 반드시 수행을 하는데요. 그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국무장관이 단독으로 서울에 방문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고요. 네. 여기서 나름 흥행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신문을 보고 보도를 보아도 별로 보도가 많이 나오지 그렇게 않았어요. 나온 이야기는 없어요. 단지 블링컨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회담 후에 그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고 하면 대부분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관점은 러시아의 러북 관계일 겁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대러 압박을 심화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공조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죠? 또 최근에 한국과 미국의 한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권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 북러 군사 동향의 협력에 관한 강력한 우려 목소리를 내줄 것으로 내주라고 계속 외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점은 북한 관련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현재 논의할 게 별로 없어 보여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말씀은? 그게 뭐냐면 북한은 북한대로 어쨌든 자기가 러시아와의 이익 공조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러시아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북한과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북러 관계가 예전과는 다르게 사실상 빨리 전개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이런저런 기차가 오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무엇이 실렸는지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즉 뭐냐면 북한을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 울타리 안에 데리고 올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면 압박하겠다, 제재하겠다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미국은 북한을, 우리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관여하거나 무슨 유인을 할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방책도 없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로 놀고 있는 거잖아요. 즉 현상 관리 정도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 정도를 논의하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닌가. 더불어서 그 요새 우리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나오는 한미일 협력은 늘 붙어 다니는 거고요. 그렇죠. 문제는요. 한미일 협력이나 미국이나 중국의 외교적 압박이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공조에 분명히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뚜렷한 해답이 보이지 않아요. 이는 우리나라와 하고요. 미국이 대북 레버리지를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다. 그러면 추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까지 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레버리지는 둘째치고 오히려 지금 뭐랄까요 각을 더 세우는 거면 남북 간에는 이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첫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북한이 막 뭐라고 경고라고 해야 되나요? 위협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고 나섰고 좀 설전이 벌어지는데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이거?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그렇게 해버렸으니까요. 그렇죠. 예. 물론 그것이 가져올 파급 효과는 상당히 세요. 네. 지난주 8일에 경찰이 의회에 발표를 했더만요. 8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28일 파주시 일대 주택가에 200여 종류의 전단지가 확 뿌려져 있었고요. 라면, 종합감기약, 뭐 USB, 뭐 그리고 기타 뭐 확인이 안 되는 여러 물건들이 담긴 전단 풍선 2개가 발견이 됐대요. 파주에서. 네. 여기서 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전단 안에는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우리 옛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삐라들이 들어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29일 날요. 고양시 일산 동구에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도 대북 전단 200여 장과 성경 전도지,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 전도지 네. 1000여 개, 그리고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삐라들이 널브러진 채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라 바람이 좀 북서풍이 불고 있는 거죠. 바로 제가 그 지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믿을 건 바람밖에 없습니다. 여름은 남동풍이니까 네. 북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치지만 지금은 믿을 오히려 건 바람밖에 없습니다. 네. 춥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추워질 텐데 네. 요 한 가지 관점만 놓고 보면 좀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이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직접 현장에 있으면서도 제가 왜 안보실 비서관일 때도 이 업무를 일부 담당했는데 예. 코로나 시대 때나 그 전에도 전단지를 날리게 되면 가장 두 그룹의 사람들이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아요. 하나는 우리 접경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경작지에 이런저런 삐라들이나 소위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니까 자기한테 밭에도 안 좋고요. 저 어릴 때는 그 삐라 한 장 가지고 학용품 주고. 예, 요새 그럴까 싶네요. 네. 아무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북한 인민군 있잖아요. 접경지대. 소위 남쪽을 바라보고 경계를 쓰고 있는 북한 인민군들은 소위 그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존엄을 비난하는 물건들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군사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하고요. 저 옛날에 한번 쏜 적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구역을 봉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효과적인 심리전 수행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깊이 올라가지도 않고 대부분이 우리나라 영토로 돌아오고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가지도 않는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끼친다는 거죠.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요. 보수적인 언어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므로 만에 하나 한두 개가 이 민감한 시기에 북으로 넘어가서 북한 인민군이 그래서 자신네들의 작전적 대처를 해서 그것을 향해 쏘게 된다면 우리 군도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오고 가는 대응 속에 총이 기관총이 되고 기관총이 대포가 되고 대포가 폭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건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건도 그렇고요. 전쟁이 너무 쉽게 발생하고 있고 지금 민감한 상황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의외적으로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1월 8일 날이에요. 지난주였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또 이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너희들 날려버리면 너희 대한민국 끝나는 줄 알아라라고 아주 엄포성 기사를 개인 명의로 넣었어요. 개인 명의로 한 것은 일종의 나름대로 쿠션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도부의 의지라기보다는 조선중앙통신의 의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조중통은 북한의 기관지이므로 북한 정부의 입장이고 이 입장은 변하지 않는 거죠. 개인명의 개인이 누군데요? 여기에 그 김윤미라는 개인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윤미가 거의 기자일 수도 있고요. 뭐 갑자기 김윤미라는 이름이 자기 그렇게 썼네요. 종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 그대로 이제 가상의 이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 가상인지 아닐지 모릅니다. 즉 이렇다면
그러니까 접경 지역 주민들 그 기관장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겠죠. 또 하나 얘기 나온 김에 다 하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금 그 한미 국방장관이 연례 회의를 하잖아요. 네. 여기서 북은 공동 위협이라고 하는 문구를 명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신원식 국방장관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이야기할 거라고 이미 예고를 했고 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두 장관이 만나서 회담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아마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할 것이고 이미 그렇게 보도가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북한은 공동 위협이다. 미국과 한국에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 입장은 그걸 왜 당연한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남는 게 뭐죠? 왜 외교적 공간을 점점 축소시키죠? 또 한편으론 미국의 정말 속내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저런 말들을 강하게 내뱉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 네. 현재 중동전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의 장기전 이것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한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꾸 동북아에서 이렇게 소음 소리가 들리면 예. 미중 관계도 지금 관리하려고 하는 마당에 미국은 지금 이중 전선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중 삼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무거워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도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커지는 걸 미국은 지금 바랄 상황이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우리가 또 거기 나가서 좀 너무 더 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젯밤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만찬하면서 북한이 하마스식 도발을 할 수 있으니 단호히 응징하자 이건데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첫 번째, 북한이 왜 하마스식으로 응징하고 북한이 하마스식으로 왜 도발합니까? 여기서 하마스식이란 소위 우리 옛날 언어로 쓰면 게릴라전 같은 건데요. 예. 막말로 북한이 뭐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보면 옛날 정규군을 우리보다 더 세게 가지고 있고 쉽게 하면 이제 옛날식으로 이제 무장공비 내려보르는 게 네. 하마스식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뭐 일테면 뭐 낙하산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 납치하고 예. 불현듯 갑자기 국지적으로 기습 공격하는데 북한이 왜 합니까? 하면 전면전입니까? 아니 제 말씀은 왜 그런 게릴라전으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강력한 응징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 설사 그런 식의 가능성이 있다 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미리 발언을 해야 됩니까? 아, 예. 대한민국 대통령은 설사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군이 지키고 있으므로 국민들 안심하십시오. 미국 우리나라 동맹이므로 대한민국 군을 믿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꾀해야 합니다라는 긍정적 발언은 안 됩니까? 이게 밥상에서 해야 할 소리입니까? 네. 불안하잖아요. 월요일부터 날도 추운데. 오히려 국민을 안심시켜도 모자랄 판에. 예, 왜냐하면 우리 신문을 피면 혹은 인터넷상에 보면 국제뉴스는 그래도 외교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대화해요. 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인질 석방에 관련해서 물밑 대화한다고 백악관이 확인해 줬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어쨌든 좀 포격전이 오고 가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평화협정으로 갈지 논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왜 우리 동네인 대한민국과 미국은 미국 국방장관 불러놓고 하마스식으로 북한이 침략할 수 있으니 강력히 응징하라고 대화합니까? 그런 식으로. 네. 지금 국제정세가 불안하니 한반도는 대한민국 군이 꽉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소위 평화의 메시지, 외교적 메시지는 왜 안 나갑니까? 네. 이거 마치 무슨 연불 외우는 겁니까? 네. 지금 교수님의 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네. 불안해서 그렇죠. 불안하니까 목소리가 올라가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째,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일전에 저희가 여기서 한번 짚은 바가 있어요. 유엔사는 뭐 더 네. 떠나서 그냥 주한미군은 네. 9.19 군사합의를 어떻게 대했는가에서 상당히 반겼다. 네. 이런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기조에 따르면 효력정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미국 입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게 만약에 저에게 1시간 정도의 보안 문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네. 전화를 들어 미국 합참이나 네. 유엔사에 전화를 할 권한이 생긴다면 그걸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9.19 군사합의는 남과 북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휴전선 일대에서 막기 위해 만든 간단한 합의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남과 북이 화해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을 여러 요소가 있으니 이걸 좀 밀어버리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우리나라 휴전 체제의 특성상 주한미군 혹은 유엔사의 협의, 협력, 공감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유엔 사령부가 동의하고 지지한 남과 북의 합의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휴전선 일대에서 인명 피해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엔의 관점, 유엔사의 관점에서 보면 군사합의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예. 여기서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신원식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 등등이 나와서 국감계기에 우리나라 군이 휴전선 일대에 북한군의 동향을 정찰하는데 제한이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보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 발언을 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설마 첫 번째 전제 그게 사실이라면 육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의 지도부들은 군사 보안 문제를 전 세계에 공표한 겁니다. 어허. 우리 북한 잘 못 보는데요라고 얘기한 거고요. 어허. 두 번째, 2018년도 우리가 남북 군사합의 하기 전에 정찰 제한 지역,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구역을 정할 때 군이 정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2018년부터 22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정찰 자산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군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군의 전략 자산이나 정찰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럼 다 어디 간 겁니까? 마지막으로 국방장관은 우리나라 국방의 전체를 봐야 하고 합참장도 마찬가지인데 왜 마치 전방의 사단장 같이 얘기합니까? 네. 그러면 누가 전략을 보고 정무적으로 판단하며 한반도 전체를 봅니까? 왜 모두 다가 사단장이고 모두 다가 중대장입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가 더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5.24 조치까지 취한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네. 그렇죠. 대북 제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물밑 접촉을 했고 정상회담도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밑에서. 네. 나중에 다 밝혀졌던 일입니다. 예. 근데 그럼 윤석열 정부는 지금 그것도 일체 안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하고 있는데 물밑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는 거냐?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다만 그 질문을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네. 북한은 이미 이제 떠나가는 배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기본적으로 원했던 것은 미북 관계를 개선하여 그렇죠. 안보적 부담감을 덜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등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노이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 이후에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저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략 공조를 하는 건 단순히 포탄이랑 탄약 몇백만 발 팔겠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략적 공조를 위해 그들에게도 여전히 낯선 소위 신대륙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신대륙이란 우리 대륙이라고 하는 러시아 세력과 손을 잡는 것 같아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거의 포기하고. 즉 러시아와의 협력은 북한의 전략적 결정이었으며 기존의 대미 외교를 통해 자신의 안보적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것은 이제 접은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관리의 능력이 있는가를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사회자님하고 저하고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관계, 이란과 하마스의 뭐 이런저런 국제적 임팩트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반도에 전단지 날리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얘기하고 있고요. 큰 그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전쟁 방지 보완책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스스로가 지금 풀겠다고 무효력 정지하겠다고 하니 아니 그러면 국지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마스식으로 북한이 침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국격과 국력에 맞게 무슨 총체적 비전이나 그림이 없고
게다가 좀 큰 그림은 없어요. 그걸 테두리로 해서 좀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좀 코멘트할 건 코멘트 하는데 지금 저도 여기 나와서 계속 일루타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총평입니까? 예. 왜냐하면 아니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강력하게 화를 내면서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이 우리나라 안보 정책의 목적입니까? 결국은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히 열어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물론 국제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소위 메딘 코리아 대북 정책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가 싶은데요. 북한이 떠나가는 배라면 조금 전에 교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북한과 우리와의 접점은 갈수록 더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두려워요. 그렇죠. 네. 그럼 어느 순간에는 영영 이 그 휴전선이 그 건너갈 수 없는 도량을 넘어서는 엄청난 강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주도적으로 평화 정책이나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 이어달리기 정책을 하지 않으면 예. 다른 나라들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미국도 자기의 이익에 맞게 움직일 겁니다. 그걸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북한을 압박하고 뭐해서 자동으로 붕괴될 것이다. 혹시 이런 믿음을 갖고 접근하는 걸까요? 그거 벌써 30년 지난 이야기잖아요. 30년 동안 진행되고 있죠. 그래요? 예. 아니 뭐 그들의 그러면- 표현에 의하면 핵무기와 여러 미사일을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를 한꺼번에 자빠집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거네요. 무대책. 저는 지금 그렇게 봐요. 물론 한미동맹 강화해야 되고요. 필요한 부분에 한미일 협력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에 얼마나 관심과 지지를 가집니까? 예. 저는 별로라고 보고요. 예. 그냥 외교적 아까 얘기했던 외교적 수사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좀 저는 이런 표현해도 되나요? 뭐 좀 쪼잔해진 것 같아요. 아, 대북 정책이 좀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크게 가야 되고 좀 인내심을 갖고 또박또박 가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통일부 한가하잖아요. 인원도 많이 줄인다고. 예, 한가하잖아요. 통일부는 계속 뭔가 좀 이벤트를 만들고 뭘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게요. 정말 여러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그냥 냉기가 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냥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한겨울 같다. 네.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종곤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